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이 정치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를 수도 있고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맛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을 모셨습니다. 초면인데 최고위원 분들입니다. 젊은 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이순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나이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걸로. 제 같은 머리에. 몇 살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포티죠. 네. 그게 스윗 뭔 말이에요? 영포티. 네. 그게 뭔 40대. 포티. 네, 포티. 젊으신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럼요. 원래 뭐 만 45세. 우리 사회자님도 8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아요. 저. 가장 고령이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네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정치인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시는 거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정치하는 게 맞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닭간다의 첫 출연이신데 세 분께서 의석수대로 저희 프로그램 응원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저기 광고 문의 받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광고 많이 이제 문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고맙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봐야 이제 광고를 그럼요, 붙여주는 그럼요. 거니까. 저 아는 업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고 문의 받아야 네, 되니까. 광고 문의 많이 받을 수 있게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 정치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기업들도 많이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요즘은 잘 모릅니다. 방금 되게 위험한 질문 아니었어요? 재계와 유착이 가능하냐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장희창 우리 위원님도 네. 응원의 한마디 광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일단 우리 세 명의 출연료 합보다 앵커의 출연료가 100% 더 비쌀 텐데 유명 개그맨이니까. 그렇죠. 오늘 과연 그 값을 하나 옆에서 제가 매 눈으로 좀 지켜보려고. 네.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냥 저도 친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같이 마음 아픈 처지군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네. 다 똑같이. 저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저희 춥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네. 뭐 말도 안 어디 과자 광고라도 하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여기 뭐 놓고 이제 하고 싶다. 네, 그렇죠. 진짜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광고 문의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셔서 약간 좀 뭐 다음 방송부터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 당 광고를 여기다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혁신당 방송이 아니라서요. 되게 갑자기 되게 거리 두시네.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아니, 개혁신당 방송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나 그런 줄 알고 출연했는데 아니었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왔네요. 아니었어? 제일 아니에요. 잘못 여기 이제 알았나 친분으로 오셨으니까. 네. 예. 어쨌든 이기인 전 개혁신당 우리 최고위원분도 네. 환영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닭간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게 더빙 컨텐츠 하는 데인데 거기가 10만 구독자가 넘거든요. 그걸 빨리 추월해야겠다.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3년 6개월. 3년 너무 길어요. 아니 3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3년 깁니다. 동안 제가 그 출연료를 똑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나? 요즘 김계리 변호사가 채널 개설 이틀 만에 15만 넘겼거든요. 15만이 누군데요? 넘었어요? 그 김계리 변호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인데 갑자기 표정이 싹 안 좋아. 개몽됐다고 말한 변호사. 채널을 열자마자 하루 만에. 15만이 그러니까 이틀 만에 15만이 넘었고 네, 게리 누나 한번 불러봐요. 첫 그러네. 그럼 나안 프리롱 첫 영상이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어요. 뭐 대박이다. 우리라고 질소냐. 파이팅 해봅시다. 이틀 정도는 아니어도 6개월 정도 봐서 어제 천하람 의원 나왔던데 조회수 한 2천 얼마던데 지금 라이브. 많이 나왔네. 그래요. 다 확인하시네요 이런 것들도. 방금 봤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보기 전에 보고 천하람 왔어요. 대표가 아니어도 쇼츠 영상은 한 뭐 3,400 뭐 이런 게 있고. 오늘 목표는 저는 어제보다 잘 나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천하람은 이기겠다. 네. 네. 저희 넷이 좀 이렇게 합이 잘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 더듬지 말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천하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천하장사님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게 좋아. 나도 이거 너무 좋아. 우리 다 아재라 가지고 이런 게 좋아. 모르는데 푹푹 찌르는 거 있잖아요.
박재고만 잘 적응했으면 저 좋겠어요. 약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아재들의 개그. 예. 저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좀 뭐랄까 비속어로 말하면 약간 쌈마이 개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세요? 저는 약간 조금 위트 있는 고품격. 약간 좀 뭐랄까 좀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개그 좋아하기 때문에 천하람이 천하장사라는 게 있어 보이는 개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품격. 예. 고품격 개그. 좋네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엄선해서 까볼 예정인데요. 특검 캐비넷 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부부의 아크리비스타 자택 수사를 나섰습니다. 그것도 압수수색이죠. 예. 차상병 특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목걸이와 샤넬백 등에 대한 행방을 찾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압수수색 왜 진행을 하는 거죠? 통일교 간부의 수첩을 찾았는데 이 수첩에 보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정황이라던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뭐 중식당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첩 그다음에 영수증 이게 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실물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지금 뭐 통일교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건진법사 측에서는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통일교의 신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네. 네. 전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색하면 놀라시잖아요. 단순한 질문. 예, 그게 뭐 논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튼 통일교 신자 이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기독교 신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성경 많이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뭐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실물 증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 정도가 있을 뿐인데 정치권에서 또 배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슈킹했다 누가? 네, 앵커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네. 여기 PD님한테 네. 이게 제 마음이다. 김기욱 앵커님한테 상품권이라도 좀 했는데 네.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다. 받는 입장에서. 방송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나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놀 수는 없잖아. 여기서 내가 그래 할 일을 해. 국민의힘으로 나왔는데 내가 놀아 그러면? 할 일을 해. 할 일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측은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전 제 본분에 충실한 아니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람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네. 내가 못 가니까. 축의금 부탁하잖아요. 네. 조의금 부탁했는데 나중에 잘 먹은 거예요? 받았어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뭔 말이야? 너 왜 내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했어 할 수 있으니까. 배달 사고. 아직 모른다. 예.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 잘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아픈 사람 또 때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재밌다. 이게 지금 정황이 너무 뚜렷한 이유는 뭐냐면 네네. 이 김건희 씨를 오랫동안 수행했다라고 알려진 이 수행 비서가 어떤 특정 그 품목으로 교환을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샤넬백을 줬는데 뭐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했다든지, 네. 그러니까 다른 모델이 있잖아요. 신발. 네, 근데 이게 중간에서 슈킹했다라고 보기에는 네. 이 전달된 김건희 씨한테 갖다 줘 하고 준 선물을 수행 비서가 굳이 중간에 슈킹해서 그거를 모델을 바꾸고 이러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가방을 신발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쵸. 그 사람이 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게 저렇게 모르잖아. 주장하는 분도 뭐 있죠. 드러난 게 없잖아. 자, 아주 막 가는구만 오늘. 뭐 지금 뭐 150명밖에 안 지금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가는구나 막 가면 정말. 되지 뭐. 약간 창과 방패 느낌이. 아 네. 정말. 아니 몇십 년 동안 수행한 사람이 그걸 김건희 씨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해명은 뭐였냐면 네. 건진법사 측에서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뭔가로 뭐 바꿔줘, 나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만 사실 이걸 봤을 때 통일교 중간에 껴있지, 건진법사 껴있지, 그 다음에 청탁한 것 같은 수첩 있지, 영수증 있지, 김건희 씨한테 뭐 연락했다라는 정황 적혀있지, 수행비서 중간에 바꿨지, 이러니까 이게 좋습니다. 되냐, 좋다.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그 장혜찬 위원님의 말을 빗삼아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이 슈킹을 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청탁을 위해서 선물을 전달을 했다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뭐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 자체로 준 사람과
만약에 중간에서 누군가 배달 사고 냈어도 네. 받은 사람은 잘못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법리적으로 실제 그 청탁이 구현됐는가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러 언론 보도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뭐 목걸이, 구두 이런 거에 맞춰져 있는데 어떤 청탁이 있었고 그게 이 정부에서 진짜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드러난 정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탁의 조건인지 아니면 성사가 됐고 그거에 따른 답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회 윤 전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건지현 법사를 통해서 목걸이를 건넸다고 하는 건데 녹취가 나온 게 있어요. 3월 22일 날 윤 전 본부장이 교구 내에서 교인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만났고 용산 대통령실이 우리 어머니 품에 들어왔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국가들만의 프로그램이 있다. 동의를 구했다. 우리는 그래서 간다라는 그 교구 내에서 교인들에게 향했었던 강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통일교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메콩강 ODA라는 게 아마 그것과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ODA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히림 건축사무소에서 그 수주를 땄다라는 건 아닙니까? 아마 이것과 연결되어서 아마 그게 청탁의 조건인지 성사가 됐었던 답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재반 여건들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 비슷한 기사를 보니까 기억나는 게 그래요.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수첩이 이제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을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통일교 뭐 2인자 편의상 2인자라고 부를게요, 윤모 씨를. 근데 이 윤모 씨의 수첩에 뭐가 있냐면 2022년 11월 말에 서울의 이 최고급 호텔의 중식당에서 이 통일교 2인자와 건진법사의 식사 자리에서 이 전 씨가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때 이 통일교의 현안이 뭐 말한 그런 뭐 ODA 사업도 있었지만 뭐 YTN 인수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YTN 인수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에 관해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쓴 그러니까 개인 수첩이잖아요. 개인 수첩에 그게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시기와 내용,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까지 있다 보니까 이른바 이 수첩이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 그게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윤한홍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배석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SBS에서 했는데 물론 그 두 분은 그 즉시 부인하고 있죠. 배석하지 않았다. 허위 보도다. 고발한다라고 하는 상태에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거 재밌네. 예. 전혀 몰랐는데 야 재밌는 사실들이 이렇게 저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눈앞에서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 뉴스는 안 봐요. 네네. 근데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물증만 나오면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근데 건진 법사는 지금 그 목걸이를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밝혀져야 될 것은 통일교 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로비를 한 거냐, 아니면 윤 전 세계본부장이 개인의 일탈로 목걸이를 준 거냐. 사실 이것도 좀 구분해야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카바치는 거예요? 이인 최고도 잘 알겠지만 정치권에서 저만 해도 한때 여당 최고위원으로 소위 잘 나갈 때 저는 이분을 본 기억이 없는데 이분이 어디 자기 행사 가가지고 장해찬 내가 키웠다, 나를 팔아, 내 말 다 듣는다,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워낙 정치권에서는 누구랑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윤 전 본부장의 그 녹취록 이거는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주장, 자기 장사를 교인들한테 막 한 거잖아요. 내가 다 누구 만났고 누구 뭐 해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정적 물증은 안 될 거고 결국 이런 사건이 뭐 정치권에 예전에도 이런 특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명확한 청탁의 의도와 그걸 들어주겠다는 약속들이 물증으로 나와야 되고 그 외 청탁의 대가인 뭐 현금이 됐든 이번 건에는 목걸이나 샤넬백이 됐든 이런 것들도 보다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마치 모든 퍼즐이 다 드러나고 뭐 사실로 인정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게 사업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단지 샤넬백하고 목걸이 좀 주고 이거 너무 싸게 쳤다. 네, 싸게 쳤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결국 임기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3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2년 동안 해야 될 숙제나 과제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증명해야 될 사실.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아니 그런 큰 국책 사업 청탁으로 꼴랑 샤넬백? 목걸이?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이거 우리가 이런 일반 국민의 시선을 또 잘 따라가야 돼. 근데 이것 말고도 통일교에서 단체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했다라는 정황까지 지금 보도가 그쵸, 되고 있는 전당대회에 이제 상황에서 개입을 했다. 전당대회에서 개입했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 종교 교단이 개입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ODA 사업이나 YTI 인수뿐만 아니라 네. 정당 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거죠. 그러면 뭐 사실 뭐 명품백이든 이게 좀 싸게 먹히긴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권을 두고 그걸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특정인을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 전당대회도 결국엔 거기서도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건진법사와 이 통일교 측에서 나눈 대화가 이제 알려진 거는 누가 윤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심은 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거를 약간 지원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통일교 측이 의도적으로 좀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 신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종교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이 집단에서 본인들의 뭐 이해관계 청탁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이 권력자들과 유착을 했고 그 유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건진법사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접촉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뭐 전화를 걸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게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얼마를 줬든 그게 목걸이였든 신발이었든 가방이었든 뭐 제가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통일교라는 집단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대통령 부부와 이제 강하게 유착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국책 거죠. 사업 줄게 당원을 줘. 국책 사업 줄게 명품백을 줘. 이게 거래한 정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나 네네. 입증이 된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사이즈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쵸.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합리적인 시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뭐 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더 찾아야 나을 되지 수도 않냐. 있죠, 사실. 예. 더 나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모친과 오빠 그리고 김성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또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핵심은 두 개인데요. 일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가 네. 관련된 이제 가족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ESIN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양평군 공흥지구에 이제 뭐 아파트를 지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짓는 과정에서 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서 뭐 개발 부담금을 뭐 한 푼도 부과를 안 하고 그리고 뭐 사업 시한이 뒤늦게 뭐 소급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상의 특혜를 얻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가족 회사가 네네. 특혜를 얻었는데 그 특혜를 누가 내줬냐라고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그리고 당시에는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분이 2022년 3월에 이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종점이 바뀌었다. 네. 근데 거기 하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 네. 이거 누가 혜택을 받냐? 김건희 씨가 혜택을 본다. 어.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보면 또 이제 김성교 의원이 또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렇지. 이걸 한번 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은 다 이제 의심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맞냐라는 이게 수색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했으니까. 수사 진행되고 있고 네. 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의 개수가 16개라는 것 아니에요. 16개. 16개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에 대한 혐의, 그리고 김성규 의원까지 나왔었던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등 이 종합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특검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의 부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하시는 분도 참 드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엄정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게 너무 과하게
어쨌든 전직 대통령 사전대도 네네. 거기에 벌써 몇 번째 압수수색인지 모르거든요.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저번 주에 한 번, 여기서 이번 주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무리 지금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라 해도 야 이거 정치 보복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심리도 발동할 수 있어서 그렇죠. 수사라는 게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수사 받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선은 지켜가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핵심 증거나 뭐 결국에 그런 걸 찾으려면 그 본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특검 조사 이제 조율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뭐 조건 걸면서 제대로 협조 안 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의혹들을 규명을 하려면 진짜 본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주변인 사무실만 압수수색해서 될 일도 아니고 김성교 의원 사무실만 압수수색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뭐 정말 핵심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볼 게 아니라 제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 뭐 그다음에 뭐 윤 전 대통령 이 둘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 집을 간다고 해서 이게 뭐 증거가 나올까 사실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요. 이미 다른 데다 막 다 돌려놨을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집을 찾아가는 게 맞나 이게 싶기도 압수수색이라는 게 주요한 증거를 찾으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흔적을 찾으러 가는 것이기도 해서 뭐 그 가능성을 좀 이제 계속 발굴해내겠다라는 특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잘 없긴 했는데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역대 한 13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두 번째 특검이 이제 호피무늬 반코트 특검이라고 해서 네. 신동아 그룹의 그 총수의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한테 호피무늬 반코트를 선물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 두 번째 특검으로 발동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막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막 구속도 이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막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압수수색 통해서 흔적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또 어떤 뉴스가 또 나오면서 특검의 검사가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 나왔어요. 네.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를 요청을 했고 지기현 재판부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 너무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곧바로 구인 절차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기현 재판부는 왜 윤석열 측을 계속 봐주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특검이 또 애꿎은 서울구치소 막 뭐라 하고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근데 어쨌건 뭐 미우나 고우나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 세력을 이루고 있고 이거 자칫 강제 구인이라는 게 결국 팔다리 잡고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물리적 수단이 동원되면 심각한 국민적 갈등이나 소요 사태가 또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역대 정치인들 또는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수사 받았던 분들도 있죠. 그 어느 경우에도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팔다리 잡고 끌어내는 강제 구인은 이뤄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과 일정 부분 국민의 지지에 대한 저는 존중과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제일 불리한 건 그 피의자 자신이에요.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만큼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크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판에 빨리빨리 출석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감정적으로 뭐 끌어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행보가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고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윤 전 대통령 사법 방어에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재판 잘 나가고 꼬박꼬박 나가는 게 또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걸 또 반대 진영에서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재판 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내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걸 좀 빨리 매듭을 짓자 쪽으로 나가야지. 뭐 서울구치소가 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구치소 교도관들 다 그냥 힘없는 공무원들인데 전직 대통령 팔다리 잡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말이 많네. 누구한테 시키면 그 애꿎은 그냥 힘없는 공무원들한테 그걸 어떻게 강제해서 시키냐고요. 그렇지.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바를 치는데 정말 잘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열심히 아니 정말 잘한다. 아니 근데 이게 예우의 문제는 저는 넘어섰다고 봐요. 그래요?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예우를 따질 때입니까?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게 내란 혐의고 심지어 지금 외환유치죄 관련해 갖고 수사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전형적인 법꾸라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고 나서 뭐 하고 있냐? 내란 재판 안 나가요.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구속적부심 신청해서 그 자리에는 또 나가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강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석방을 시켜달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구속적부심 할 때 그래서 특검 측에서 건강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 상태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도 구속 정당하다, 석방해줄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해서 자른 거죠. 근데 그 뒤에도 안 나간다. 또 재판 안 나가고 또 조사 안 나가고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끌어낼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당하게 응해야 하는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건강 얘기를 해요.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이나 뭐 접견한 거 보면 평균 하루에 2.3회꼴로 계속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하려다 실패했냐? 부정선거 주장했던 그 모스탄 모스탄 교수랑 만나려고 하다가 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픈 사람이면 그런 접견을 어떻게 하며 식사도 어렵고 재판도 못 나가고 조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접견은 또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날도 더워서 짜증나는데 안 그래도 더 짜증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박철구 너무 티다. 나 티야. 어떻게 아니, 알았어요? 너무 티야. 아니 나도 티인데 너무 그 티야. 아니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동정과 그래, 연민이 우리 그런 애프터 왜 감정으로 없겠어요? 좀 살자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니 나는 국민들이 근데 불쌍하지 윤 전 재판 대통령은 안 불출석 불쌍해. 3번은 선 넘었다. 그건 선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안 나가고 조사도 안 나가는데 접견은 하고 싶어인 거잖아요. 근데 접견장에서는 에어컨이 그렇게 잘 나온답니다.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는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 문제가 참 많아요. 접견장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2.3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왼종일 그냥 접견하면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고 예. 따라는 거예요. 예. 이번은 좀 약간 괘씸죄에 걸리는 거고 국민정서법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일반 피고인들,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재판에 3번 불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걸석 재판, 그러니까 공판 기일 없이 바로 그냥 재판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재판 불출석하는 사람한테 상당한 큰 불이익을 줘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뭐 피고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에서 받아가지고 승소 확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만큼 재판에서 불출석한다는 건 선 넘은 행위라고 좀 보거든요. 하물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 안 나가고 법도 무시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제구인, 강제인치 뭐 선 넘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강제인치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의 예우 더 이상 차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던 피의자들이 구금되어서 구속됐을 때 국정원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거부하다가 교정당국과 구치소가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 정당하게 구속영장 발부되어서 행사되었던 정당한 물리력 행사다라고 이미 판례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물리력이라도 행사해서 정확하게 좀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리력까지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제가 진행하는 거는 오늘 첫날입니다만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 이게 몇 가지 안 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열띤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다. 예. 너무 재밌잖아. 예. 자,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의 부쇼 다 깐다. 저희가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은 한우부터 편의점 상품권까지 다양한 선물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낌없는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일까지 이벤트 2주간 진행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가 달아놓을 테니까 커뮤니티 또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응원의 댓글이 우리 CV님께서 박성민 씨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문희원님께서 다 깐다라는 타이틀 너무 좋습니다. 젊은 패널들, 젊은 진행자들, 기존 메이저 언론사들의 시사 유튜브를 넘는 컨텐츠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김원준님께서 요즘 뉴스 보기 싫었는데 합리적인 분들의 유쾌한 닭간다 유튜브 있어서 좋습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명은 닭간다가 아니라 이제 여의도 너머입니다. 네. 여의도 너머. 여의도 너머라는 채널 안에 있는 프로그램 닭간다입니다. 어쨌든 구독은 여의도 너머로 해주시고 많이 댓글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댓글이 역시 이 정치 관련된 방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댓글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소개를 해도 되나 이런 싶을 정도로의 댓글이 많이 달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적은 필터링 없이 댓글들을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그 소개시켜주고 싶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좀 넘어갔어요. 박성민 최고 죽전고 종교 회장 출신이에요? 종교 부회장. 여기 종교 회장 박성민 화이팅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댓글이 눈에 띄어요. 어떤 거요? 장례찬 이기인 자리 좁아 보인다. 좀 좁아. 저는 이거 좋아요. 최고들끼리 나왔네. 오늘 마지막에 누가 찐 최고 되려나. 이것도 투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이거 있는데요. 요즘 보면 기인 예찬 둘이 몰려다니네. 둘이 자주 몰려다니시나 봐요. 자주 몰려다닙니다. 둘 다 백수라서. 나도 백수인데 같이? 같이 하잖아 지금. 같이 몰려다니. 두 분은 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두 개 하는데 거기에 잡히는 거죠. 저 말고 세 분은 친분이 좀 두터우신 것 같은데 저만 몰라가지고. 목소리 좋다는 댓글이 많네. 그러니까요. 음성이 좋으시다고. 댓글에. 동굴 목소리. 이 음성으로 이제 정치계적이 입문을 했으니까 아하. 좀 듣기 편한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소리로 또 정치인들 까고 뭐 여기 나오신 분들 까고 그러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약간 이거 유행어인가요? 아까도 약간 쓰시는 얼마나 거- 맛있게요 이런 얼마나 느낌인데. 맛있게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더욱더 큰 사랑은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뒤에 보면은 광고문이 봤습니다. 요거 팻말이 써 있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제 광고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지금 뭐 블랭크로 돼 있는데 먹는 거, 쓰는 거, 뭐 타는 거, 뭐 입는 거,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광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최선을 다해서 이 굵직한 목소리로 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히 탈모약 광고나 오. 가발 광고 이런 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탈모 왔구나. 네, 가발 광고도 있고 네. 전혀 맥락을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지를 모르는데 약간 이게 아무튼 저격성 뭐 발언이라서 다양한 광고 봤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네. 장 의원님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듣습니까? 저요? 네. 근데 제 입으로 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네요. 뭐야, 뭔데요? 여기 어차피 욕 먹는 방송이니까 네. 한번. 근데 앵커님이 누구 닮았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근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말 거야. 안 궁금한데요? 꺼내. 싫어. 아니, 말하지 말해주세요. 마세요. 아니 좋은 거예요. 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예요. 그 정도 아니라니까. 그럼 방송 끝나고 좋은 거. 말하세요. 아니 왜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받을게요. 그 저기 카테고리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예인입니까? 가수예요, 가수. 가수? 불안해. 아니야 싫어. 아니 가수예요.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또, 거야. 또 트로트입니까? 아니에요, 발라드예요. 발라드? 아 싫어. 나 누구 말할지 아니 알 너무 것 같아. 닮아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싫어. 잠깐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댓글 한번 봐볼까요? 차은우 나왔습니다. 예? 잠깐만. 이건 매기는 거 아니야? 아니 차은우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우리 장 의원님이 아까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지만 변진섭 씨.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했죠. 알았어. 오. 변진섭 이야기했지, 리즈 시절 살 많이 빠졌을 때 그런 느낌이네. 근데 저 이야기 몇 번 들었거든. 네. 알고 있었네요. 나는 속 좋아하는 그건 아니야. 아니 목소리 톤도 비슷해. 변진섭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고 얼마나 좋지. 멋있는데. 난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근데 댓글에 변진섭 올라왔는데? 변진섭 내가 얘기하니까 변진섭 나와.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나왔구나. 전에 나온 것 같아. 그래. 좀 몇 번 들어봤어요. 닮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좋은 얘기니까 노래 연습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면 노래 한 곡. 맞죠? 네. 그죠, 알죠? 맞지, 그 노래잖아요. 네. 청바지. 잘 어울리는. 김치볶음밥 잘해. 맞아. 네, 맞습니다. 아주 네. 가부장적인. 네. 그치 요즘 세상에서 안 맞는 노래죠. 어디 김치볶음밥을 어디? 한남이 말이야 이러면서 요즘 세상에서는. 위험하다. 아, 내가 위험하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풍토가. 아, 예.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젠더 갈등 해소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김치볶음밥 좀 해줄 수도 있지. 많이 쓰면 되지. 맛있으면 예. 되지. 박재국까지 저러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저희가 지금 27페이지가 있는데 네. 30분 넘었는데 지금 2페이지 하셨어요. 부지런하게 가셔야 돼. 다 못해. 부지런하게 가셔야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부터 대본이 두꺼워서 아니, 난 거의 혹시 뭐- 우리 몇 시간을 찍는 거냐 물어보긴 했거든요. 아니, 제가 첫 방송이라 예. 너무 좋습니다. 많이 다 준비를 못해 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요.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영에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까봅니다. 이번 코너는 여의도 캐비넷. 예. 가장 먼저 깔 주제는 바로 강선우. 예. 강선우를 공격하면 송원석이 손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죠. 예,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직마저 사퇴해야 한다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이 다시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예. 의원들의 갑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원 갑질이 이번 강선우 후보자 낙마로 인해서 네. 공론화됐다는 게 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국회에서 그렇지. 의원들과 보좌진 관계는 워낙 수직적이고 네. 보좌진은 그냥 나가라면 내일 나가야 되는 어. 존재처럼 물론 제도상 이제 한 달의 유예 기간 정도가 최근에는 보장됩니다만 네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거든요. 음.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조리는 겉으로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난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잘해줘요. 잘 챙겨주고. 그 말도 사실은 뭐 신빙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여의도 홍준표 대나무 시장이 숲이나 이런 저격하신 거 보면 아닌 것 같던데. 보좌진들 올리는 페이스북 댓글 뭐 이런 사이트 보면 예. 강선우 강행하면 우리가 더 터트리겠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게 민주당의 어떤 결정에 영향 끼쳤다라는 분석 기사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도 강선우 정도 했는데 하면서 이 불길이 자기한테 번질까봐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이런 나쁜 고리들을 끊고 동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잘못한 게 드러나서 난리가 났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옛날에 잘못한 거 맞죠? 네네네. 본인이 사과하고 탈당해 있다가 다시 복당했고 그리고 그 당시 당직자 당사자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뭐 이게 화해 아닌 화해도 하고 했거든요. 적어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피해자한테 사과했어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번에 사퇴하면서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민주당한테 사과하고 국민한테 사과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쏙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몇 년 전 일을 끄집어내서 이걸 등치시키려고 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물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의원들의 갑질이 저는 사실 이게 갑질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약간의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성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좀 버려줘. 저는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끔씩 부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내가 얼마나 감사함의 표시를 했냐. 예, 요거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5만 원짜리 2장 딱 주면서 이거 차비하고 뭐 좀 해줘요라고 하면 이거 매주 시켜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 굳이로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굳이 뭐 이게 그렇게 몰아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굳이 현금을 주는 게 이게 다반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오늘 쓰게 버려서 너무 고마워.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선물인데 이거 딸내미랑 같이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뭐 쿠폰 하나 보내준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걸 시켰어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럼 이 케이스는 그 당하는 사람이 너무 모멸적이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게 아니야. 왜 그게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아무리 보상과- 감사함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맞아, 그런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그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고 네. 또 입법부의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런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사함을 표현하고 내재 쓰레기 구색을 갖춰도 안 돼요. 그래요. 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개인적- 사람인데. 너 왜 이렇게 바꿔자고?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커피 사오면 사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안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아니야?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상을 얼마나 잘했냐, 뭐 얼마나 따뜻하게 말을 했냐, 뭐 이런 문제로 물론 뭐 그게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는 뭐 괜찮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저는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기인 최고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래요. 이거는 뭐 보상을 어떻게 했냐, 뭐 답을 어떻게 했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공사 구분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겼던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이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 의원직 사퇴라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이제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서 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뭐 강선우 후보자가 뭐 자진 사퇴를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송원석 의원도 사실은 과거에 당직자 이제 정강이 차고 네. 폭행을 하고 나서 탈당을 하고 다시 복당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판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송원석 의원이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물음은 사실 오케이, 따라올 오케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거를 뭐 너네는 잘했어, 뭐 우리는 뭐 떳떳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는 사실 같이 좀 자성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나무 숲에 올라오고 보좌진들이 얘기하고 뭐 각자가 또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 여야 할 것 없는 문제지 않냐.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다 같이 좀 바꿔야 된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데 너무 나쁜 댓글이 있어요. 왜요? 어떤 댓글이죠? 이기인 의원실에는 갑질 문제 없나요? 의원이 아니구나. 점점. 야, 어떻게 굳이 한 또 이걸 사람의- 읽으셨네.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마이크 못하는- 잡았어, 마이크. 저도 이제 지방의원과 광역의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사람 차단해야 돼, 차단. 저는 이게 보좌진은 없어요. 지방 광역의원은. 이게 그렇지. 기선을 제아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거 기선을 제압에는 우리 제가 출연한 다른 유튜브에서도 항상 저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좋은 분입니다. 그래요? 차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근데 여야 의원 중에서도 보좌진들한테 잘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요.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일단 개혁신당의 3명 의원들은 참 잘한다. 참. 그리고 맞아요? 취재한 결과 예. 민주당에서는 최기상 의원 네. 잘한다고 하고 최기장 의원이 김한규 의원 김한규 아주 의원. 잘한다고 합니다. 좋다. 되게 이런 수평적 칭찬도 관계에서 잘한다는 얘기를 평가를 들었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 어. 인요한 의원 어. 그리고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중에 김웅 의원 어. 되게 막 그 앞을 지나가면 뭐 깔깔깔 호호호 하는 네. 그런 항상 그 웃음소리가 의원실 앞에서 들리더라. 뭐 틀어놓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여야 의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증언 하나 할 게 있어요. 뭐요? 이거는 또 이게 개혁신당 방송이니까 사실상 네. 여러분 좋아할 만한 미담을 하나 풀어드리면 좋아요.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 미국 가기 전에 둘이서 술자리를 한번 했는데 네. 저녁 먹고 늦게까지 되게 많이 마셨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100이면 100 의원들이 이제 수행비서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거든요. 택시 그리고 타봤구나. 그게 또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뭐 저녁 시간에 취객들이 시비 걸 수도 있고 정치인 알아보고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일정도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수행비서가. 잘 가고 걸어가더라고요. 어. 형 차 없어요? 네. 뭐 하니까 자기는 원래 저녁 먹기 전에 다 퇴근시킨대. 이준석 본인이. 네. 그리고 수행비서랑 차가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뭐 타고 가요? 택시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지하철 타고 간대.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이 언론에 나오는 게 진짜 쇼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네, 보통은 안 늦은 그러거든요. 시간까지 네. 다 원래 또 그거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네. 그냥 그렇게 저녁에 또 퇴근시켜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신선한 모습이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이네요.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네. 없죠. 예. 사실 뭐 의원들이 끝까지 수행비서에 의해서 귀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맞다고 술자리 생각하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붙박이식으로 네. 기다리라고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그렇지. 그래서 뭐 그렇겠지. 새벽까지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음. 퇴근 또- 못 하고 근데 계속해서 또 요즘은 기다리다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뭐 저는 그런 분들 꽤 봤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이제 먼저 들여 보내는 경우도 맞아요,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수행비서라는 직업도 참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힘들어요. 예. 사실 뭐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제 매니저 같은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이런 갑질 하고 이렇게 또 안 좋은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이런 고발들을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갑질을 당하는 이런 보좌관이나 수행비서분들이 직접 이거 자기 의원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일 때는 고발 못하죠. 나와서. 그럼 직장이 잘리니까. 근데 그렇구나. 이 강선우 의원 보좌진 케이스도 뭐가 악질이냐면 네. 내 보내서 끝이 아니라 음. 이 사람들이 딴 데 취업 못하게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안 되지.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방에 지원을 하면 네. 그 방에서 먼저 의원이 너네 방에 있던 누구 이력서 썼는데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몰라도 네. 언론 보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먼저 전화해서 네. 걔 너네 방에 이력서 썼다며 어머나. 뽑지 마 이런 식으로 취업 방해했다는 제보가 기사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괴롭힘이고 아하.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네. 굉장히 악질적인 이 취업 방해로 음. 처벌 형량이 되게 높아요. 이거 형사 사건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웬만하면 국회에서 계속 일하려면 고발을 못 해요. 소문나고 다른 의원 고발한 사람을 남이 또 쓰겠습니까? 네. 좀 꺼림칙할 수 있으니까 재취업이 힘들어지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들이 고발을 했다는 건 정말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다라고 더 심각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 송원석 의원도 지금 이제 그 갑질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쪽에서 예. 송원석 의원은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이군요. 예. 맹가님. 근데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중요해? 아까 약간 여야 할 것 없이 좀 고민해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그래서 송원석 의원이 이런 공격을 강선 의원한테 좀 강하게 하면서 뭐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을 하는 게 사실은 좀 효과가 그렇게 없는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부터 제대로 좀 자성을 했냐, 반성을 했냐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정강이를 찾다라고 하는 자기 자리 당직자가 없다고 찬 거잖아요. 네, 이제 개표 상황실에서 자기가 자리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강이를 찾다고 하는 건데 맞았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가 심장 이식 수술 때문에 병가를 2년 동안 내고 다시 돌아왔던 당직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여서 더 논란이 됐었고. 이 징계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탈당을 하는 약간 네네. 그런 논란까지 더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더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물론 저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야당에 지금 장관 지명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한 만큼 네네. 장관 지명이 철회가 됐으면 여기서 끝내고 여야가 이제 보좌진들한테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물고 들어지면서 뭐 끝까지 가려고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의원 갑질 신고 고발센터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설치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신고 건수가 0건이래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지. 네, 후환이 두렵고 보복이 두려울까봐. 네. 이렇게 폐쇄적인 보좌진의 어떤 근로 환경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댓글을 우리 세 분이서 뽑아주시면은 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긴 의원이 아니네. 너무 댓글 재밌어가지고. 예. 네. 그분에게 선물 드리는 걸로. 네, 기선을 제압해니. 우리 이기훈 위원님께서 하나 좀 뽑아주시고. 더 찾아볼게요. 예, 우리 박수미 의원님도 네, 저도 좀 더 보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그 암암리의 소문이 그 민주당 원내 최고위 지도부의 부인이 보좌관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라는 소문이 좀 들어가지고, 예, 요즘 좀 약간 민주당 쪽에서 약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성철 소장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예. 지도부 중 누군가가 네네네. 이제 아내분께서 보좌진한테 너 나가, 너 돼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갑질 아닌 갑질을 해서 보도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네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소문이니까 뭐 설은 워낙에 많은 바닥이라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여야 할 것 없는 문제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 그런 소문도 들으셨겠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 대놓고 저격했잖아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니까 술 취해서 뭐 보좌진한테 행패 부린 여성 의원이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정강이 찬 그 송원석 의원을 또 저격을 사실은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S대 아니라고 다 자른 의원도 있다. 그러니까 보좌진이 S대 아니라고 계속 잘랐던 의원이 있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뭐 어떻게 보좌진한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실제로 뭐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보좌진들끼리 막 투표 같은 걸 했더라고요. 뭐 나온 내용보다 더 심하게 당한 적이 있다. 뭐 아니면 나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밑으로는 당해봤다. 혹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뭐 이런 투표를 한 게 막 좀 알려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도 사실은 수치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적이 없다라는 수치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다 좀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이게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이 보좌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수행 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은 참 이 그들 입장에서는 참 해먹기 더럽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국회의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자면 그들이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 말고도 보좌진 정무직 공무원들을 따로 별도로 뽑아서 처우를 개선을 한다거나 갑질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로기준법만 잘만 지키면 그건 보좌진들에 대한 처우는 분명히 그냥 개선이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들을 잘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국회의원을 애초부터 잘 선정하고 검증해서 거르는 것. 그렇지.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곳이지 견제받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언론에서 국회의원들 잘 감시하고 잘 낱낱이 고발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풍토 자체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이제 법을 통해서 뭔가 보좌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도 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법이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그 문화가 개선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법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특히 뭔가 이제 처벌을 하려면 뭔가 고발을 하려면 법이 있어서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잘리는 게 더 무서운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발을 하고 다시는 이 여의도에 못 들어오게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법제도가 아무리 강화가 돼도 보좌진들이 그걸 활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의원들도 이번에 좀 뭐 자성의 목소리가 좀 꽤 내부에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의원들 SNS를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세심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문화의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좀 환기를 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삶과 어떻게 보면 또 그 연예인들의 삶이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약간 좀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소중한 문제 제기라고 봐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스텝이나 매니저한테 갑질하다가 이미지 나락간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뭐 광고사한테 그러다가 그런 뉴스가 나면 다른 연예인들도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선우 의원의 이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회 내에서 기득권이던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조심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았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예, 이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또 의원들도 긴장하고 잘해주고 그러는 거지. 예, 자기 이미지 좋아지기 위해서 자기 수행 비서한테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도 그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까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하나 하면은 우리가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전부 인사 논란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라고 하지 않나? 아니면 뭐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일방적으로 두둔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갑질 논란에 TV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인사혁신처장의 인식 이렇게 가다가 계속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좀 검증이 좀 부족했던 인사 같아요. 그렇죠. 본인 인정하는 거죠. 예. 아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분이 뭐 부적격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그냥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일방적인 폄훼 수준으로 가면 혹은 폄훼나 비하의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어쨌든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다음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창출된 정부가 이재명 정부인 건데 그 전임 정부에 대해서 생산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선을 넘어서는 돈 없는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있고 그 외에도 뭐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그 성폭력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피해자에게 상처 입힐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걸 사과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는 좀 대통령실에 물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장
일하는 자리에 가기에는 저는 뭐 커리어로서는 손색 없다고 보지만 인사 업무를 과거에 이제 계속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과 별개로 어떤 과거 발언들의 이 수위가 좀 논란이 될 법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인사가 만사인데 네. 이런 인물이 공직자 인사 책임지는 인사혁신처장에 있으면 네. 대한민국의 여성 공무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당했을 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니 혁신처장이 뭐 명백히 드러난 법원에서까지 확정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가지고 기획됐니 꽃뱀이니 뭐 피해자 가해자니 바뀌니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성평등 기조와도 정반대로 역행하는 인사이고요. 그리고 인사가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면 아하. 야 우리도 아부 잘하면은 승진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공무원 조직에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적절한 인사를 너무나 부적절한 자리에 갖다 꽂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공공기관의 외부 감사나 이사 정도로 한 자리 감투 쓴다 하면 아유 그래 그렇게 아부하고 했으니까 참 열심히 살았네. 뭐 한 2년 잘 먹고 잘 사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인사 기조를 책임지는 자리인 건데 그렇지. 이렇게 성추행을 비호하고 아부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이거는. 되지. 네. 이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혁신처가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지역 안배 쿼터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역 안배 쿼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신임처장도 원주 출신이고 그 직전에 있는 연원정 처장도 정선 출신일 거예요. 그 전전에 있었던 김승호 처장도 원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3연속 지금 강원도 출신이라서 얼마 전에 낭만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충청도 여성 쿼터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강원도 지역 쿼터로 이렇게 지금 임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좀 한번 가져봤고요. 두 번째는 좀 두 분이 하신 말씀과 좀 일맥상통한데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그 역할이 대한민국 75만 공무원들의 인사 기준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의 임용, 선발 등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곳인데 네네. 이렇게 뭔가 정파성과 경향성이 강한 사람을 꽂아 넣으면 박원순 사례를 네 사람이 뭔가 같은 사례를 반복했을 때 그냥 뭐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우려스럽고 또 뿐만 아니라 어용 중에 어용으로 좀 이분이 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와 시장이 과거에 있었던 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도 되게 천재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재판 중이거나 유죄로 입증됐었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되게 좀 단편적인 시각, 경향성을 가지고 좀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그런 원칙으로 인사혁신처를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문제가 되지. 예. 그 이번에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강선우 의원에게 대통령 뜻을 전달했다라는 한겨레 보도도 있고요. 문고리 인사들의 깜깜이 인사는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특정 핵심 측근들이 문고리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국정 운영하는데 되게 부담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아 이거 김현지가 했구나 누가 했구나라고 이제 소문이 싹 돌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워낙 측근이라 네. 뭐 당장 거취에 문제는 없겠지만 네. 분위기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정권 분위기가 언젠가는 나빠지게 돼 있잖아요. 지지율이나 인기라는 게 영원한 정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런 문고리 측근들이 또 제일 먼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인사로 지목되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실에서 특정 비서관이 이제 전화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전 대통령실의 입장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허.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뭐 문고리 인사들이 계속 인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전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건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인사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네. 이게 조금 제한적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해야 하고
조금 더 인사 업무를 검증부터 뭐 임명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성과 통로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인사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게 FM?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뭐 내각 인선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뭐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2017년 6월 20일부터 인사추천위를 가동을 했고, 네,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이 있었어요. 일단 그때 그리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실이 5배수에서 뭐 6배수 정도의 명단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사추천위의 심사를 거쳐서 뭐 그 후보자를 이제 3배수로 압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임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인사추천위에 뭐 비서실장, 정책실장, 뭐 인사수석, 안보실장, 정무수석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이제 다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규정이 있고 내부적인 원칙이 있고 그거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최근에 인사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가져왔다가 이재명 대통령 입성을 하면서 법무부가 잘 못하니까 그때 한동훈 대통령실이 장관이었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인사 다 망쳤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 결국 이제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번 인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김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토파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때 네네.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는 시의원을 향해서 네. 일반 국민들에게 3만 8천 건의 괴문자를 발송시켜가지고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골 때리는 사람이네. 이재명 시장에게 성남시로부터 약 8년 동안 약 1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성남의제 21의 사무국장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브로커 김인섭 씨가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도 환경단체로서 백현동 개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의견을 준 게 김현지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의제 21 등등에서 이재명 시장을 상당히 조력했었던 사람이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 확인 환송 받았었던 그 유죄 관련해 가지고 고 김문기 씨 관련해 가지고 소환 조사 검찰에서 받았을 때 문자 공개됐었던 이재명 시장에게 의원님 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거 소환 조사 왔습니다. 이거 전쟁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문자의 당사자가 김현지 씨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인사 실세다, 비선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게요. 근데 확실히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 곁에서 이재명 시장의 어떤 국정을 망치고 있었던 주범 중에 한 명이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걸 뭐 망치고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인 거고 저는 뭐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만큼 특히 인사라든지 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그렇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서 뭐 성남시장 때부터 도지사 뭐 그 뒤에 이제 뭐 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손발을 맞춰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을 청와대에 기용을 하는 건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인사 검증의 시스템에 분명히 구멍이 있는 건 사실 이번에 뭐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계엄 옹호한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거를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멍들이 있으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마냥 특정인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생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정권 운영하는 일에 관여를 해봤잖아요. 네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근데 인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죠. 검증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사 검증을 왜 못했냐? 누가 책임지고 총대 맸냐? 그게 인사수석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저희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든 누가 책임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검증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계속 인사 실패로 괴로웠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책임을 지든가 미안하다고 하든가. 그렇지. 그럼 제2의 강선우 뭐 또 강준욱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넘어가면 대충 하던 대로 또 인사 검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이거는 여기서 합니다라고 딱 공개적으로 박아두고
잘했으면 여기가 칭찬받고 못했으면 여기가 욕먹는 구조가 명확하게 돼야 네. 정신 차리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드러나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임명한 인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권한을 좀 없애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명확하게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뭐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일이 인사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증팀이 누군지가 드러나서 잘하면 박수 받고 못하면 나와서 사과하라 이거죠. 추천을 해주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는 단위에서 뭐 칭찬받고 뭐 책임지고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진짜 검증을 하는 단위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해서 그렇냐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뭔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파본이 뭐가 나온다거나 본인은 뭐 서류 다 냈다 대통령실은 쉽게 말하면 뭐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해서 가지고 있는 제출한 자료들 가지고 이제 받고 문제 없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인사 문제가 됐어 뭐 인사 누구 잘라 뭐 누구 비서관 잘라 이렇게 못 가는 경우도 분명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자 국민의힘 최저 지지율 경신입니다. 17%.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7% 이거 최저치를 경신을 했죠. 예, 역대 최저치인데 뭐 2020년 국민의힘으로 당을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이후로 가장 낮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탄핵 사태보다 더 낮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면 야당답게 정부와 잘 맞서 싸워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내분이 수습 안 되고 지리멸렬하니까 그냥 보수 지지층이 염증을 느껴서 응답 자체를 좀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리멸렬하니까 아주 고급적인 단어 나왔어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그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전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기록했었던 최저 지지율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4%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요. 그때도 이제 탄핵 때문이 아니라 탄핵을 두고 질이 멸렬하고 있었던 내부 총질 내지는 내부 갈등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중도층이 빠졌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4%면 지금의 개혁신당 지지율이죠? 그렇죠. 네. 물론 저희는 신생정당이지만 계속하세요. 어쨌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뭔가 쇄신과 혁신이라는 그 대안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미 재판이 끝나고 결정이 끝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옹호하고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하지는 않거든요. 이 17%도 아직은 높게 평가된 것이다. 앞으로는 더 낮게 평가될 일만 남았다라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일이 있어 하는데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그래도 이 정도면 바닥 아니 아닐까? 근데 19% 나왔을 때 그때가 이게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17%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뭐 지금 보면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 이제 전한길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한길 씨가 모든 뉴스를 뭐 삼키고 있는 게 뭐 이 당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화됐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시즌에는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대표 응원하려고도 전화를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럼 약간은 또 조금 오를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쨌든 당의 노선이 하나로 좀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 당대표 중심으로. 그래서 뭐 약간은 그게 뭐 아주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이다. 약간 반등은 있지 않을까. 반등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급강화가 개혁신당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희망사항 같은 건 저희는 갖지 않아요. 그래요? 왜 바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설레발 올 쳤다가 저희가 피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우리는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사촌 형제 정당이라서요. 그렇지. 아니야. 큰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될 거.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매 결혼은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 출신의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도 있지만 네네. 결국 아직 대안이라고 하는 대안정당이라고 뾰족한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저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 전당대회 중이거든요. 이번 27일 날 이제 네. 새로운 3기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네네. 3기 지도부가 꾸려지면 또 이제 좋은 정당으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드라마 보면
어릴 때 잠깐 헤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나중에 또 만나. 만나잖아요. 너무 네. 질척거리네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 우리 예. 하나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된 두 분. 예. 테이블이. 같이 앉혀놓은 보람이 있네. 혹시 세 분께서 오늘 뭐 추천할 만한 선물을 드릴 만한 뭐 댓글들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까 이미 말했습니다. 네, 기선을 제압해님. 예. 저는 아까 헬수킹이라고 음. 김기욱 너무 잘한다. 김기욱 화이팅. 김기욱 너무 잘한다. 로비를 너는 잘하는 사람이야. 저는 갑자기 이게 보입니다. EPS님께서 진짜 박성민 아깝다 이현주 때문에라는 진짜 아까워. 댓글이 보였습니다. 네. 정치를 모르시는 아, 분이 왜 우리-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이현주 최고님 잘하고 계신데 정말 아까워. 응원합니다. 그럼 미국 특사도 박성민 최고 가고 막 그래. 그랬을 텐데. 진짜. 저분들. 다음엔 꼭 이기세요. 진짜. 욕한 거 아니죠? 예. 아니요. 저는 신간혜님이 네, 신간혜님. 네 분 정말 재미나게 하시네요. 음. 이거 좋아해요. 아 칭찬 듣는 거를 다 좋아하시는구나 두 분도. 그럼요. 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럼요. 이 마음이 그렇지. 이렇게 칭찬이라도 팍팍할 때는, 들어야.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에게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방송이 또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계속 라이브로 10시 반에 진행이 되니까 아하.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하고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TV,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또 함께 월금 하시는 거죠? 월금합니다. 월금. 아, 네. 여러분 그냥 금요일만 챙겨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만 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요일은 뭐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금요일 10시 좋아요 반에 좀 많이 눌러주시고. 들어오십시오. 광고 문의 받습니다. 네, 광고 꼭 아시는 기업 있으면 꼭 좀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